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8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네던 그 순간. 68세 김영희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선의로 발을 들인 이곳에서 상상도 못할 지옥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8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23살에 간호장교로 임관해서 30년 동안 전방 야전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세월 동안 제 손을 거쳐간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도 없어요. 총상을 입은 장병들, 훈련 중 사고를 당한 젊은이들, 때로는 민간인 응급환자까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명예 퇴역 후에도 저는 그냥 앉아서 손자 손녀만 돌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 이원식은 이제 전역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아들 민수는 검사가 되었고 딸 지연이는 변호사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성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자원봉사도 생각해봤지만 젊은 간호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해솔요양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원장 박재민이 직접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저의 경력에 대해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박재민의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양원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죠. 새하얀 간호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해솔 요양원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3층 건물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셨죠. 시설도 깔끔해 보였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어요.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소개해주며 업무를 설명했고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제가 군 간호장교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어르신들의 잦은 상처였어요.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휠체어에서 떨어졌다거나 하는 사고가 유난히 많았죠. 저처럼 의료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기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사고 기록도 허술했다는 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었죠. 그냥 대충 넘어졌다,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간호부장 최수연에게 물어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수연은 제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워낙 몸이 불편하시니까 자주 넘어지신다는 거였어요. 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노인 의료에 대해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층에 계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또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85세로 전직 판사 출신이셨는데
치매는 있지만 의식은 비교적 또렷하신 분이었죠. 제가 박철수 할아버지 방으로 갔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이마에 큰 상처가 있었고 팔에도 멍이 들어 있었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번뜩 뜨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시더니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절실했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저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듯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할아버지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각도나 깊이가 일반적인 낙상 사고와는 달랐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싶었어요. 쪽지는 집에 와서 읽어봤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 선생님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비밀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희는 모두 위험합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절실한 눈빛과 쪽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박철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지만 할아버지는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서 급히 옮겼다는 것이 원장 박재민의 설명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가 될 리 없었거든요. 저는 박재민에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박재민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만 알 수 있다면서요. 그날부터 저는 요양원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이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원장에게 아부하며 빌붙는 모습을 보였고 어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저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는 제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종이 조각이 훗날 거대한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요. 제가 30년간 간호장교로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전방 야전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 중에는 19살 이등병도 있었고 50대 영관급 장교도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모두 똑같은 생명이었어요. 23살에 간호장교로 임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어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이 군대에서 오래 근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결혼하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응급환자를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일이 저의 천직이라는 것을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21살 상병이었는데 훈련 중 총기 오발 사고로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출혈이 심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가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상병이 나중에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덕분에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다고요. 그때 느낀 보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죠.
그래서 명예퇴역할 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역 후의 삶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전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 이원식은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육군 소장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제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퇴역 후에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했죠. 아들 민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딸 지연이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가족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원식의 아내, 민수와 지연이의 어머니로만 불리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병원 자원봉사를 고려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젊은 간호사들은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많다 보니 괜히 간섭하거나 잔소리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해솔 요양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시설이라고 했어요. 시설도 현대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하다는 소문이었죠. 박재민 원장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제 경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박재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어르신들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돌봐주면 훨씬 안심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진짜 필요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온전히 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간호복을 깔끔하게 다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 첫 근무지에 가는 것처럼 설렜죠. 해솔 요양원은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새하얀 3층 건물에 넓은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입구 로비도 호텔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죠. 간호부장 최수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고 했어요. 경험도 많고 업무도 능숙해 보였죠. 최수연은 요양원 곳곳을 안내해주면서 시설과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도 갖춰져 있었고 각 층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과의 첫 만남도 좋았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제가 군 간호장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간호사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고 빈도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유난히 자주 일어났어요. 물론 노인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료진 경험이 있는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위치나 각도가 일반적인 낙상 사고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사고에 대한 기록이 너무 대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었어요. 군 병원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그런 체계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최수연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 최수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인분들은 워낙 몸이 불편해서 자주 넘어지신다는 거였어요. 또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노인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역할에 충실하면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85세로 전직 판사 출신이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의식은 비교적 또렷하신 편이었어요. 평소에도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던 분이었죠. 그런 할아버지가 또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처가 꽤 심하다는 얘기였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 방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마에 긴 상처가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초조해 보이셨어요. 주위를 계속 둘러보시면서 누가 듣고 있지 않나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온갖 외상을 봐왔지만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단순 낙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처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셨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펼쳐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비밀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희는 모두 위험합니다. 그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절박한 눈빛과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비밀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급히 간호사실로 가서 최수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요? 최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의식이 또렷하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위험해질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수연에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만 알려준다면서요. 그때 박재민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전문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했죠. 하지만 박재민의 말투에는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죠. 저는 그날부터 요양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간호사들은 원장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요. 반면 어떤 직원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원장이나 간호부장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특히 이상한 건 야간 근무 시간대였습니다. 밤에는 평소보다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야간 근무자들은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김미경이라는 젊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밤에 일하시느라 힘드시겠다고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김미경은 처음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밤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악몽을 꾸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또한 원인 모를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항상 단순 사고로 처리된다면서요. 김미경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사망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간 사망률이 일반적인 요양시설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급성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갑작스러운 질환이었어요. 만성 질환으로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죠. 저는 이런 통계가 정상적인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칫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약물 관리에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와 용량이 기록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정신과 약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치매나 불안 증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좀 과도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간호장교 시절 배운 약물학 지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일부 약물들은 과다 투여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의심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트러블 메이커로 찍힐 수 있었거든요. 또한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3층에 계시던 최옥분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최옥분 할머니는 80세로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물론 치매는 있으셨지만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평소와 별다르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더욱 이상한 건 할머니의 장례식 절차였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진행되었어요. 박재민 원장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화장해서 고향에 모시고 가고 싶어 한다면서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말, 모두가 위험하다는 경고.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눈앞의 위험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설령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 해도요. 제가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서류를 정리하다가 원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거예요. 그 이상에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박재민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죠.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얘기, 지원금 얘기, 그리고 무서운 말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을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박재민 원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정수와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은밀하게요. 한정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요양원 관련 예산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원장이 자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르신들의 약물 투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심각한 조작 흔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며칠간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 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패턴이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간호장교 시절 배운 약물학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 이건 정상적인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다 투여한 것 같았어요. 그것도 생명의 위험을 줄 정도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의도적으로 해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 관련 서류였습니다. 우연히 본 건데 사망하신 어르신들의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었어요. 그것도 원장 명의로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보험금은 가족들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장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끔찍했어요.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어르신들을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입소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 어르신들은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겟이었던 거예요.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박재민은 이런 어르신들에게 높은 액수의 보험을 들어주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자연스럽게 사망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한정수 의원과의 결탁이었습니다. 한정수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감사나 조사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었죠.
또한 요양원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 보조금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설 개선이나 어르신 복지에 써야 할 돈을 둘이 나눠 가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원 내부의 불륜과 스캔들이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80대 김도철 할아버지와 70대 박순자 할머니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루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 모두 재산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김도철 할아버지는 부동산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고 박순자 할머니도 상당한 예금을 갖고 계셨죠. 박재민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부추기면서 서로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양원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작하고 있었죠. 더 끔찍한 것은 가족들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자녀들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악용해서 재산 분쟁을 부추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해숙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박재민이 이를 이용해서 할머니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요양원에 기부하도록 설득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욱 쉬운 타겟이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각종 서류에 서명하게 만드는 거였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들어온 이곳이 이런 지옥 같은 곳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악의 고리를 혼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치인까지 연루되어 있으니 더욱 어려웠죠. 그런데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박재민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박재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적응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된다고요. 마치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지시한 것 같았죠. 특히 최수연 간호부장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존중하며 대해주더니 이제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경계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를 배척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고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약물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재민이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업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재민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정말 무서웠죠.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박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이제야 실감났어요. 저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악행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한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박재민이 본격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재민이 저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어요. 박재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저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돌봤는데 말입니다. 박재민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업무 적응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이제는 그만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박재민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요양원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친하게 지냈던 최수연 간호부장이 박재민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수연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의심스럽게 봤다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박재민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최수연의 태도였어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늙은 여자가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나왔죠. 요양원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조직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이원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은데 괜히 위험한 일에 얽히지 말라고요. 요양원에서 나온 것도 잘된 일이라면서 이제는 조용히 지내자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니까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칫 명예훼손으로 역고발당할 수도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민수에게 항변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회의적이었죠. 민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고요. 자신의 경력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거절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가족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딸 지연이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괜히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지 말라면서 조용히 지내시라고 했어요. 지연이의 말에 따르면 한정수 의원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온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만류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걱정해서 만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아들은 검사로서의 경력을, 딸은 변호사로서의 입지를 걱정하고 있었죠. 저의 정의감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술에 취한 채로 거리를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목도 접질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68세 노인네가 술에 취해 넘어진 모습이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제 마음도 그만큼 처참했죠.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과 자존심이 모두 산산조각난 느낌이었죠. 남편과 아이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쪽지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강철민이고 과거에 헌병대에서 근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강철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야전병원에서 치료해준 환자라고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면서 저의 상황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이 있다니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철민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의 중요성도 알려줬죠. 강철민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을 것 같던 일에 동지가 생긴 거였어요. 강철민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2살 2등 중사 시절 훈련 중 심각한 복부 외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응급수술을 도와서 생명을 구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새벽 2시쯤 응급실로 실려온 젊은 헌병이었어요. 출혈이 심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살릴 수 있었죠. 강철민은 그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22살에 죽었을 거라면서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이 저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전역 후 강철민은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상황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였죠. 강철민은 박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호소문이 아니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직 판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남긴 증언은 법적으로도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쪽지에 적힌 날짜와 상황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었죠. 강철민은 저에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쪽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군 출신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며칠 후 강철민이 두 사람을 더 데려왔습니다. 한 명은 김병수라는 군의관 출신이었어요. 현재는 은퇴했지만 의료 분야 전문가였죠. 김병수는 제가 발견한 약물 투여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백한 의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처방이라면서 이건 고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한 명은 박정호라는 전직 군수사관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설 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증거 수집과 현장 조사의 전문가였죠. 박정호는 해솔 요양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구조, 직원 현황, 재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제 손자 지훈이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지훈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했거든요. 지훈이는 해솔 요양원과 박재민, 그리고 한정수 의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이지만 연결해서 보면 의미 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시니어 특수팀이 결성된 거였죠.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양원의 재정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박정호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해솔 요양원은 겉으로는 적자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보험금과 각종 지원금을 빼돌려서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정수 의원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어요. 정기적으로 거액이 한정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뇌물이었던 거죠. 김병수는 의료 기록들을 분석했습니다. 사망하신 어르신들의 마지막 며칠간 처방 기록을 보니 명백한 패턴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약물들이 과다 투여되었고 그 결과 급성 심장마비나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고의적 살해였던 거예요. 더욱 끔찍한 것은 피해자 선별 기준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재산이나 보험금이 있는 분들이었죠. 지훈이가 찾아낸 정보도 중요했습니다. 박재민이 설립한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었어요. 이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며칠에 걸쳐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상당한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현장 증거가 필요했죠. 박정호가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내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장을 직접 촬영하자는 거였어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 같았거든요. 자칫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강철민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어요. 김병수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라면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큰 의미에서 생명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호가 요양원 주변을 정찰하면서 침입 경로를 파악했어요.
지훈이는 CCTV 시스템을 해킹할 방법을 연구했죠. 김병수는 약물 투여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패턴을 분석했어요. 강철민은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면 즉시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죠. 드디어 실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박재민이 새로운 표적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성공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워줄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생겼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쪽지 한 장이 이제 거대한 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68세 김영희는 요양원에서 쫓겨난 후 며칠간 집에서 침묵했다. 가족들은 이제 조용히 지낼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68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요양원에서 쫓겨난 후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판사가 남긴 쪽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숫자와 기호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치매 노인의 끄적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뭔가 규칙이 있더라고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들이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박중령이었습니다. 65세인 그는 과거 제가 야전병원에서 생명을 구해준 헌병 출신 변호사였죠. 30년 만의 만남이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제가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 판사의 쪽지를 보여줬어요. 박중령이 그 쪽지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박중령은 이것이 단순한 요양원 부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쪽지 속 암호 같은 숫자들이 사실은 지역 토지 개발과 연결된 거대한 비리망의 좌표라는 거였어요. 제가 봉사하던 요양원 부지가 향후 대형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박중령은 제게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다를 거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군 시절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동료들이 있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정의감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죠. 박중령과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죠. 저는 그동안 가족의 후광에 가려져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고위장성 출신이고 아들은 검사, 딸은 변호사였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박중령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군 시절 야전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나타났죠. 그들 모두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조용해진 걸 보고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저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과 저는 은밀히 옛 군 동료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죠.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은 여전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김대령이었습니다. 70세인 그는 전직 군의관이었죠. 최근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대령은 주저없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면서요. 두 번째는 이상사였습니다. 66세인 그는 전직 군수사관이었어요. 군 시절 제가 그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이상사는 증거 수집과 내부 침투가 자신의 특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온 곳은 가족이었습니다. 제 손자 민수였어요. 28세인 그는 IT 전문가였죠. 평소에는 할머니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지겨워했는데 이번 일을 듣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감동했다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작전명을 늑꽃 작전이라고 정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피어도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였죠. 팀원들과 만나면서 각자의 개인사도 알게 됐어요. 김대령은 아내를 잃은 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죠. 이상사는 군 복무 중 제게 목숨을 구해받은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정점을 지나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죠. 젊었을 때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정의와 신념을 위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회의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역할을 분담했죠. 김대령은 의료 관련 증거 수집, 이상사는 현장 침투와 정보 수집, 민수는 기술적 지원, 박중령은 법적 대응, 그리고 저는 전체 작전을 지휘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과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의심받을 일이 적었고 오랜 경험으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손자 민수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고요. 어른들이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노인정에서 화투 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정교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사가 새로운 신분으로 요양원에 잠입했어요. 노인복지감사관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말이죠. 민수의 IT 기술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사는 요양원에서 며칠간 조사를 벌였어요. 겉으로는 일상적인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30년간 군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대령도 의료진으로 위장에 들어갔어요. 임시 촉탁이로 고용된 것처럼 꾸며서 말이죠. 그는 며칠 만에 약물 투여 기록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에게 과다한 진정제가 투여된 기록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기록들이 조작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김대령은 40년간 의사로 일한 경험으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인 치료 범위를 벗어난 약물 투여였어요. 고의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죠.
저와 민수는 원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민수가 최신 기술로 만든 작은 장치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했죠. 며칠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장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지역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의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죠. 민수가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데 성공했어요. 고성능 도청 장비를 이용해서 말이죠. 녹음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양원 부지가 향후 대형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고, 이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노리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어르신들을 의도적으로 사고사시켜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인명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대령이 발견한 의료 기록과 우리가 수집한 녹음 파일을 종합하면 완벽한 증거가 됐어요. 하지만 이들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요양원 원장과 조폭 두목만으로는 이런 대규모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거든요. 박중령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죠. 그래서 더 해야 한다고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팀은 매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능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죠. 우리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원장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요양원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딸이 사실 원장 측 법무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인 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딸은 제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면서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딸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거라고 변명했어요. 단순한 법적 자문인 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인 딸이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원장이 직접 저를 협박했어요. 전화로 말이죠. 노인네가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면서 이제 제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며칠 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집에 조폭들이 침입했어요. 다행히 이 상사가 미리 예상하고 경비를 서고 있었죠. 그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손자 민수가 납치당한 겁니다. 대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괴한들에게 끌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원장은 제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손자를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입을 다물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희생될 수도 있었어요.
팀원들은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희생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희생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원장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역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원장이 지정한 만남 장소는 한적한 요양원 지하실이었습니다. 과거 학대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했죠. 저는 홀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니, 겉으로는 혼자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민수가 준비한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숨겨두었어요. 또한 팀원들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박중령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지하실에 내려가니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무서운 인상의 조폭들도 서 있었어요. 손자 민수는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원장은 제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입 다물고 살라고 했어요. 그럼 손자도 무사하고 저도 평안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를 내며 원장을 추궁했어요. 왜 무고한 어르신들을 괴롭혔느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소리쳤죠. 원장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더니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원장이 과거 자신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제거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늙은 것들이 죽어봤자 누가 신경 쓰겠냐면서요. 원장은 약물 과다 투여로 몇 명을 죽였는지, 사고로 위장해서 몇 명을 해치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같았죠. 그 모든 내용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원장이 지역 정치인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요양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일부러 죽였다는 말까지 했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원장은 계속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박중령과 팀원들이 경찰과 함께 지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원장은 당황해서 저를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군 시절 배웠던 격투술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원장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니 그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원장은 저를 만만하게 본 게 실수였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폭들도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손자 민수도 무사히 구출됐어요. 민수가 저를 보며 울먹였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원장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녹음된 자백, 의료 기록 조작 증거,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지하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진짜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될 테니까요. 팀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이 상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했죠. 김대령도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8세의 제 얼굴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해낸 일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일주일 후 원장과 조폭 두목, 그리고 연루된 정치인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전국 언론이 68세 여성의 의로운 복수를 대서특필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쇄도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박중령이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이 떨렸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김영이라고요.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의감에는 정년이 없다고요. 늙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인생의 무게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판사도 배심원들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원장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죠. 결국 원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조폭 두목과 연루된 정치인들도 중형을 받았어요.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요양원에 계셨던 어르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6개월 후 요양원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공익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저는 그곳에서 진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과거의 악몽은 사라지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거죠. 어르신들도 편안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팀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김대령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고 이상사는 요양원 감시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죠.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손자 민수는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면서 자신도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제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무지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들이 쟤를 다시 보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죠. 어느 날 요양원 정원에서 새로 심은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피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저희들의 이야기 같았죠. 민수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인생은 마지막 장이 가장 중요한 거 맞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68세의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했거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속 정의감과 신념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늦꽃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피어보려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인생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